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여의도에도 지금 벚꽃 축제가 한참입니다. 야간 시간,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화사한 그러한 풍경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탄력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담 요인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윗방향의 흐름 더욱더 기대해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정두의 Y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해드리는 윤정두의 Y. 이번 주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저도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린 이유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이 자료들이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한꺼번에 없어지고 새롭게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전히 파워포인트 분량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은 칠판을 통해서 오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전략으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 그리고 2주 전 어떤 부분이었죠? 다우 이론 관련해서 국내 증시 3,500포인트 간다. 그리고 또 우라카미 관련해서 그러한 전법, 시장 해석 방법으로도 국내 증시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동향 짧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설픈 주장이긴 합니다만 준비해봤으니까요. 자료화면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국내 실질적인 GDP 동향 부분인데 우리나라 GDP 그 성장, 실질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내 경제 동향이 좋은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점에 달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또 바닥권에 너무 밑으로 치우쳐져 내려간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죠? 침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또다시 침체되면서 전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동향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러한 경제지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 방향 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쪽을 놓고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서브프라임 문제 터지고 또 리먼 브라더스 문제 터지고 그러면서 2008년도에 바닥 찍고 2009년도 3월 달에 또 증시의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금리의 인하 있었죠. 또 공격적인 양적 완화. 그 당시에는 많은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러와의 강세를 용인하겠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우리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국 쪽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경기가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 부분을 미국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영국 쪽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경기가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칠판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이런 기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를 경기 동향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금리 부분 인상하느냐 혹은 인하 부분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 이제 여타 국가들이 또 단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양적 완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운 부분을 갖고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금리 인상 부분이 무조건적인 악재냐라고 해석하시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부분이 꼭 호재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소수 의견들이 대두가 됐었죠. 이 소수 의견에 대두된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재료성을 너무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것이 금리 인상이 악재냐라는 부분하고 금리 인하가 호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악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도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재 요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정치적인 성향도 일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리 부분 다시 이 호재냐 악재냐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효과라는 면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악재가 되려면은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가계 경기에도 어려운 부분을 주고, 그러니까 부채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채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예? 부채에 대해서 금리 인상, 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압박을 주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파산까지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 인상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 요인 중에서 뭐 그 부채 관련된 이자 부분에 대한 억압, 뭐 이런 부분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체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놓고 보세요. 뭐 지금 경제학을 놓고 배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금리의 인상과 인하 부분이 호황제 부분에서 어느 쪽이 힘이 더 셀 것이냐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이런 내용은 좀 잊어버리시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인상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 똑같잖아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금리가 인상을 했죠. 바닥금리까지 내려갔다가 인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글로벌 증시는 전부 어떻게 됐다? 긍정적으로 고점 행진, 사상 최대 고점 행진을 그 당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행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변 국가들이 인하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뭐 환율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뭐 유로존 쪽 같은 경우는 다 인하한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양적 완화의 기준. 그래서 이쪽 부분이 더 지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금리 인하 부분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호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럽의 주변 국가들, 그리고 뭐 캐나다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자국의 이제 수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또 환율의 일정 부분 방어 요인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은 뭐 호재성의 그 흐름보다도 양적 완화의 연동성,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유로존이나 일본 쪽, 그렇죠? 그쪽에 대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침체 국면에 있던 부분을 뭐 수술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자료 화면 놓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실질 성장률 부분이 되겠죠.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뭐 갑자기 뭐 금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금리 부분은 오르건 내리건 크게 문제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죽으려고, 어렵게 하려고 단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전 녹화 방송 좀 보시고, 나중에 금리 부분이 또 변동이 있다라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한국 GDP 실질 성장률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 아주 좋은 지표로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이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화면 한번 같이 놓고 보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먼 기간에서부터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놓고 보실 때 중국 쪽의 GDP 성장률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중국 쪽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증시하고만 연결을 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증시하고만 연동시키면 안 되시고요. 90년부터 중국은 엄청난 GDP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비단 뭐 증시에 연관되는 2000년대 초중반만을 놓고 보시거나, 혹은 최근에 7%대의 성장률 부분이 다소 과거보다 좀 낮아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도 0.7,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2014년 3.3, 그리고 내년은 이제 또 내년 전망치를 갖고 나왔는데, 내년은 내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연속 뭐 지금은 과열권도 아니고 완전 대바닥권도 아니고 바닥에서 조금 벗어난 국면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증시는 더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GDP 그 성장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고점 형식이 돼서 밀려 내려갈 것인지, 그래 증시 자체가 과열권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여기서도 꺾여져 내려가서 계속 침체를 나타내서 그렇게 돼서 증시가 더 공포를 띠고 바닥으로 밀려 내려갈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화면 아까 쭉 보셨죠? 쭉 이어 내려오는 구간에서 2009년 바닥 찍고 돌려졌는데,
이것이 막 올라가서 과열권에 놓여진 위치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닥을 좀 돌려놓을 수 있는 위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전망치 부분하고 내년 전망치 부분을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표가 막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 쪽의 자료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쭉 놓고 보시게 되면은 3%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3%가 높습니까? 아니죠. 평균치 대비해서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것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2009년처럼 뭐 0.9% 수준의 0.7% 수준의 GDP 성장률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가지고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여러분들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스러워 하시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2주 전의 다우 이론 그리고 지난주에 무라카미의 그러한 그 경기 전망 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권을 벗어나는 국면이다. 증시에 대해서 지금 2,000포인트 계속 가고 있는데 야 2,000포인트 재공방 나올 거야 밀릴 거야 현금 비중 확대해야 돼 그렇게 하시다가 안 밀리고 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윗방향 보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적절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선다면 그 논리와 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우리가 무조건 못 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윗방향의 흐름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일정 범위에서 채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표 부분 조금 더 볼게요. 뭐 이러한 부분도 놓고 보시면은 뭐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억지 쓰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억지 쓰는 부분도 있는데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100이 넘으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재고가 쌓이는데 좋겠습니까? 100이 넘으면 쌓이는데 좋겠냐고요. 근데 왜 이것을 갖고 나왔냐면 이런 것을 또 이런 지표를 갖다 들이밀면서 야 이렇게 안 좋잖냐. 바닥이지 않냐.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간다고 해야지 왜 개선도 안 되는데 자꾸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살짝 꺾여져 있어요. 그죠? 재고율 부분이 좀 꺾여져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제품 재고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좋게 해석한다면 뭐냐면 예전 대비해서 생산자들이 생산 능력이 더 월등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같은 생산 원가 혹은 같은 시간을 놓고도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제품 출하 지수를 놓고 보시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뭐 연동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지금 생산자 그 제품 재고 지수 대비해서 지금 출하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100을 넘고 있죠. 100을 넘는다는 거는 서서 예전부터 누적이에요. 예전부터 누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100을 넘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100보다 위. 그러니까 생산자가 지금 출하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늘리고 있다. 근데 재고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추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생산하는 그 재고 물품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 조금 전에 금리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인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좋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수혜 업종이 건설이라든가 여러 업종이 나올 수 있죠. 반대급부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안 좋은 부분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좀 부담 요인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냐. 원달러 환율 자체에서 달러의 강세, 거기에 또 원화의 약세 한 번 더 확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다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어찌 됐건 현재 환율 부분이 1,084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2008년도의 기준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이죠. 2004년도까지 해서도 1,100원대 라인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출주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어찌됐건 불황형 흑자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경기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 뭐 뒷부분에 삼성전자도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뭐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부분 개선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정부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범위의 자산 재분배의 효과 부분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도 염두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지수인데요. 설비 투자 지수는 뭐 짧은 구간에서만 놓고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설비 투자가 중간에 뭐 좀 낮아지고 안 좋은 적도 있습니다만 90 정도 내려올 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2015년 2월 뭐 계절적인 요인 있다 할지라도 99. 그리고 설비 투자 부분 뭐 증가할 때는 126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오늘 가지고 온 그 지표들 내용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해석이 꼭 시장에 맞아떨어지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경기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추가적으로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는 깊숙한 충격, 침체 부분으로 연동되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열로 인식할 정도의 고점 형식을 가져가는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다시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국내 지수하고의 연동폭으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왜? 앞부분 그 내용 보시면 무슨 뭐 지겹잖아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뭐 어디 들어가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지 자 미국 증시에서부터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몇 번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S&P 500 지수 월봉 차트죠. 자 2007년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500포인트대 중반입니다. 수치 안 보이시지만은 1500포인트대 중반이고 지금 2000포인트를 넘고 있어요. 2100포인트? 이렇게 된다면 얼마 올라왔어요? 600포인트죠. 1500 대비해서 600포인트 올랐다? 몇 퍼센트? 40%. 40%.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40%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장이.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하고는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저 앞으로 확 당겨갖고 보시면은 IT 거품 났을 때 사상 최대의 고점, 그 고점까지도 지금 치고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 어마어마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10월 대비해서 이때 당시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30%대의 상승률. 정리해 드릴까요? 국내 증시 2007년도 또 2011년도 고점이 얼마입니까? 2200포인트대. 거의 뭐 2300에 육박하죠. 2200포인트 곱하기 40% 얼마입니까? 88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가 이쪽은 가는데 왜 이쪽에서 문제가 터져서 글로벌 시장이 다 어려워졌는데 왜 우리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나라 증시도 놓고 봐야 되겠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래서 시장의 강세를 띈다.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렇다면은 니케이 쪽 놓고 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쪽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양적 완화 단행하고 있죠. 양적 완화 단행하면서 아베노믹스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2007년도 6월 고점 대비해서 역시 고점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범위 어떻게 돼요? 지금 20년 동안 침체해서 이제 돌려지는데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수출 자체가 뭐 전체적인 흑자 기조에 무역수지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뭐 불황형이라고 할지라도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 국가에서도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는 거죠. 니케이 225의 월봉 차트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프랑스 쪽 기준이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유럽 쪽에 대해서 부담 요인 때문에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영국 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영국 이쪽도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 범위 뭐 글로벌 증시 차트를 지금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한번 저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방인데 생방송하기 직전에 다 없어져서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원래 기준 잡은 거는 어떤 거라고요? 칠판 제가 지우면서 한번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시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차피 칠판도 한번 지워야 되고 정리도 해드려야 됩니다. 정리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요 기준이에요. 잘 놓고 보세요.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미국과 영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국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유로존과 일본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07년 고점 대비 40% 상승. 영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사상 최대의 고점 행진. 네? 사상 최대의 고점 행진. 그리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쪽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 쪽이 사상 최대의 고점
사상 최대는 사실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5년 만에 최대치의 고점 인증. 그다음 유로존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독일이 약 고점 대비해서 2007년 고점 대비해서 80% 올라왔고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가 좀 가보지도 않았어요. 덴마크. 거기가 뭐 10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이제 프랑스 정도. 프랑스 정도가 이제 조금 못 올라온 그 정도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범위폭이 영국과 일본만을 놓고 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2,300포인트를 넘기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뭐 독일의 기준, 또 스웨덴의 기준, 덴마크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주 전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어떤 내용이요?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의 가설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먼 방향까지 놓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2,000포인트 올라온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될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졸이셔서 아무것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물량이 없으시고 내 포트 비중이 없으신 것도 시장이 강세를 띨 때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월봉 보면서 정리를 또 해드릴 텐데 국내 증시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봉 차트 한번 화면에서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삼각형 패턴이에요. 저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위에 저항 라인을 뚫고 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지금의 기조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일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야 외국인 또 팔아. 아니라 그랬죠? 2월, 3월 현물 시장의 누적 매수세 또 선물 동시만기일 이후에 누적 매수세 감안한다면은 고점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막연하게 2,000포인트 재조정 나온다. 이 생각으로 물량 뭐 너무 많이 축소하시거나 너무 또 비관적인 자세 유지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키워나가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요. 어찌됐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또 그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업종도 좋고요. 종목도 좋고요. 뭐 이슈가 되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는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솔직히 삼성전자 분석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객관적인 것만 놓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삼성전자 편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편입을 안 하시더라도 1월부터 해서 계속 한 주라도 편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주라도 편입하셔야 될 이유 말씀드리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영업 실적에 대한 잠정치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너무나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시장 예상치를.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당해 실적, 뭐 1분기니까 누적 실적이 당해 실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 대비해서 바로 그 직전 실적이 되겠죠. 그거 대비해서 뭐 상당폭 개선됐고 S5가 그 조금 실패하면서 삼성전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S6의 실적이 누적돼 있기 이전입니다. 이전의 실적이 이 정도로 개선돼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컨센서스 자체를 올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연간 영업이익 자체를 지금 뭐 3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연간 영업이익을 30조로 계산한다. PER을 우리나라가 사실상 11배거든요. PER이 11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평균. 근데 11배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300조, 330조. 지금 아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조 조금 넘죠? 200조 수준? 시가총액 비중 한 18% 정도 비중?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300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시장 지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 3,500포인트가 꿈에 그리던 지수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월봉 보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뉴스 보셨을 거고 신문 기사 하루 종일 보셨을 거고 뭐 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보셨잖아요. 그럼 뭐 월봉 놓고 보면서 시세를 놓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나오고 나서 그것이 악재도 아니었고요. 또 호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렇지만 반영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노출된 재료냐? 그것도 아니다. 한 템포 쉬었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봉 기준입니다.
내리 정배열 상태에서 내리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조금 여기서 눌려진 흐름, 그리고 재차 돌리고 있죠. 밑에 수급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어요. 거기에 제가 정부 정책 기준 뭐라 그랬죠? 연기금의 흐름 놓고 보시라 그랬죠. 금액이 뭐 어차피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올해 연기금이 순매수한 1위 종목, 금액 기준 1위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주 기준은 IT 쪽으로 잡는 게 많고 연기금이 이렇게 당긴다면 정책 자체가 뭐 환율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잠시 뭐 월봉 기준에 5월선이 20월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지만은요, 지난 10월 말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돌려지는 흐름으로 다시 정배열로 놓여지게 됐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매번 보여드렸죠. 바닥 대비해서 10월 말 대비해서요. 10월 말 대비해서 오늘 종가 기준이 35.6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40% 상승했어요. 10월 말 기준에 6개월 동안에 40% 상승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계좌가 40%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뭐 38% 나오셨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삼성전자만을 가지고도 이런 수익이 났다는 거죠. 올해만 따지더라도 올해 기준의 저점이면 이 정도 라인입니다. 이 정도 라인만 따지시더라도 삼성전자 10%대 중반까지의 상승률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계좌 수익률, 물론 코스닥 시장이 좋아서 계좌 수익률도 높으실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꼭 한 주라도 편입하십시오. 왜? 삼성전자를 편입하신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IT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타 포트폴리오 작업하시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꼭 한 주라도 편입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코너를 끝내면 또 화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존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2주 전, 또 3주 전, 4주 전에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지우고 이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라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무방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교육방송을 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뭐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뭐 노출하거나 이게 아니고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바라본 종목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시가총액 뭐 1조, 2조 이런 종목분들에서.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을 노출을 시켜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교육 방송 꼭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추천드려왔던 같이 공부했던 거죠. 같이 공부했던 그런 종목분들이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상 제가 지금도 그 종목명을 좀 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보시면은요. 2015년도 3월 6일 날이에요. 제가 1월 20일부터 여러분들 찾아뵀죠. 3월 6일 날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진행을 했냐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빨간 색깔 선이 뭐죠? 갭이 나온 겁니다. 갭 상승이 나온 거고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한 2천억 분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대형 증권사에서 스몰캡 관련해서 분석 보고서를 내줬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분석 내용과 함께 개인들의 물량을 6% 이상, 지금은 더 많이 뺏어갔죠. 6% 이상 매집을 해갔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주가 탄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돌파갭과 급진갭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또 양봉이나 음봉의 그 패턴, 또 이평선을 공부하면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당시가 5,200원에서 뭐 5,020원 구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공부하는 도중에 뭐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한 8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내용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기억나세요? 활용점점이라고 써있죠. 예전에 갖고 나왔던 그대로의 자료입니다. 어떤 걸로 드렸어요? 바닥에서 망치형 또 혹은 샛별형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좋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요? 샛별형일 때 매수 구간을 어디로 잡느냐를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손절 구간까지 다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고점 대비 16.30% 하락했던 이 종목이 이제는 뭐 노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해모형까지 뜬 거 주봉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쭉 넘겨보시면 두산인프라포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조죠, 2조. 2조짜리 종목에 지금 똑같은 이런 손절 라인 구간까지 교육을 통해서 야간에 11시 이후에 이걸 또 해드릴 거고
내일 장중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매집까지 단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캔들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1월 20일부터 4주 동안은 뭘 배웠습니까? 주도주들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매집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약 5% 가까운 물량의 매집. 그렇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노출을 해드린 거죠. 이때 당시에 노출을 해드리고 이날 노출을 해드리고 그 다음날 장중방송 보여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편입구간 드리고 나서 상승. 적지 않아요. 교육받고 2, 3일 동안의 상승률이 거의 뭐 한 10% 가까이 나온다? 적지 않은 수익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다시 밀려 내려온 이유. 거래량 수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잖아요. 815TV 교육방송 꼭 참여하셔서 오늘 저녁 11시부터 참여하셔서 내용 들으시고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수급 부분, 추가적인 부분도 놓고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정리는 지분율 대략 이 정도 물량을 뺏겼다.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언급드린 종목이에요. 예? 이 CJ자산관리는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바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종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부분? 이 끝부분에서 뭐가 떴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교육하시려면 오셔서 인터넷상에서 무료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뜨고 이런 캔들이 뜨면 어떤 흐름이 나오고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 종목명 대림산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그죠? 지난주 화요일이 딱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매수하실 수 구간 되잖아요. 예?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고 매수 구간 편입 구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위치가 세 번째 확인형이 뜬 위치에서의 편입, 3일 동안 편입 가능하죠?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다행히 손절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종가까지 기준에 14.29. 지난주에 오픈해드리고 수요일 날 같이 공부해서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 10%대 중반의 상승, 고점으로 찾은다면 뭐 더 높은 상승이죠. 그럼 이것이 시세가 지금 대림산업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주는 여러분들 더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건설주들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잘 쉬어갔습니다.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조정받고 올라서는 위치에서 주요한 라인의 저항선을 뚫기 위한 공방이 있는데 뭐 일부 종목은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죠.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왔고요. 한 40% 상승. 적절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적절하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졌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조정이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이 연출되고 그것이 바닥을 또 인식해주는 가격 조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격 조정 이후에 가격 탄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뭐 다시 해석해 보시는 부분은 뭐 이란의 핵 협정 잠정 합의안 때문에 중동 국가들에 대한 뭐 건설 업체에 대한 수혜 이런 것도 노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을 순방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건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급순위 어찌됐건 국내에서 4위입니다.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료에 따라서는 선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급순위가 위에 있더라도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든가 수급이 꼬여있으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요?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편입 기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종목의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종목도 언급이 그 종목명이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매집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캔들, 이평 모든 부분의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815TV 무료 방송, 무료 교육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대로 또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무료 방송만 오세요. 교육 방송 오세요. 그러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또 놓고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내용 세 번째 타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는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12강째인데요. 먼저 4강은 4강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 방법.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 주도주가 포착이 됐을 때 무조건 위로 따라갈 수도 없고요. 프리미엄을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를 기다리다가 놓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매집주들에 대해서의 흐름과 또 눌림폭,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4주 공부했고요. 그 이후에 캔들을 무려 7주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캔들을 뭐 한 4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캔들을 배우시게 되다 보면은 시장의 영혼을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포착이 되고 바닥에서 물량 잡아낼 수 있고, 이야 이거면 이제 다 끝났다, 내 거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뭐 두산인프라포, 그다음 대림산업, 그 전에 노출시켜드렸던 뭐 건설주들이 좀 많았죠. 건설주들의 바닥, 대림산업도 뭐 망치용 또 바닥에서도 떴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샛배롱 뜨자마자 그 다음날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이 뭐 상한가. 그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방송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직접 발굴해서 그런 수익을 내신 거죠. 거기에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런 종목군들이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겁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캔들을 배우셨다면 이평선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배우시고 나면 이제 거래량까지만 배우셔도 기술적 분석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평선이나 캔들을 활용해서 또 거래량을 활용해서 보조지표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 시간이 된다면 훗날 또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평선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많이 좀 흥분 상태가 되는데요. 이평선만 잘 배우시면요. 캔들로 잡아내고 추세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캔들을 못 보신다 할지라도 이평선만 놓고도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의 개념부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주식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캔들은 영원이다. 그 생성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급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은 주식의 에너지, 추세 부분이 어떻게 쭉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주식 분석의 3대 요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는 기술적 분석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급과 공급을 이 표를 통해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포착하고 확인해 나가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급 기준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앞전에 맨 처음 그 4강 동안 배운 외국인 기관의 매집 이런 부분도 복습 철저히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자,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사진 파일로 갖고 와요. 근데 지금 막 깨졌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하여간 파일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MTN 그 녹화방송 시청하시는 곳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리면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술평균 수치를 연결한 것이다. 5일선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다. 뭐 20일선은 20일 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다. 다행히 이 그림은 좀 안 깨졌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일자별 종가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중간에 뭐 띄엄 해놨는데 뭐 30일까지 해놓고 20일 해놨어요. 저희 연구원 또 가면 또 혼나겠죠. 30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5일 이동평 가격 산출입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를 전부 종가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로 나눠주면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의 5일 이평선의 가격은 오늘 기준에서는 5거래일 전거부터 해서 기준, 그 다음 날은 뭐 2일부터 해서 6일까지, 그 다음 날은 3일부터 7일까지의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기준을 놓고 따져봤더니 이러한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선이 17만 4,300원에서부터 17만 3,200원, 또 3,000원. 그럼 5일선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런 기울기, 평균 단가를 놓고 보면서 기울기를 산출해낸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거래일의 이평선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시가와 종가가 어딘지, 고가와 저가가 어딘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평선도 사실상은 5일 이평선, 근데 그게 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조금은 계세요. 몇몇 분들은 계시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요 산술 방식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원래는 이평선 그러면 한 가지 이평, 두 가지 이평, 세 가지 이평, 또 단기 이평, 중기 이평, 뭐 장기 이평,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지금 1시간짜리 통강이라면 이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짧죠. 짧은 시간에는 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실전 부분으로 막 넘어가서 빨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그랜빌의 그 매매 법칙, 이평선을 바탕으로 한 매매 법칙의 근거, 논리, 원칙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 매수 네 가지, 매도 네 가지예요. 근데 한쪽으로 몰려서 진행을 하면 그것도 시간이 적고 그래서 오늘은 매도 한 가지와 매수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빌이 그 주창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예요. 이평선, 5거래일이면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 이 이평선과 주가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주가의 관계가 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 추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 관성법칙.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은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이에요. 한 방향으로 쭉 간다? 관성이겠죠. 관성의 법칙. 쫙 가는 관성의 법칙. 그렇게 되다 보면은 쭉 가파르게, 만약에 가파르게 흘러가다 보면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위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 설명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을 통해서. 자, 뭐 시간은 없고 이 또 잘 지워지지도 않아. 큰일 났네. 예, 빨리빨리 지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평선이 만약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낫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캔들이 그때그때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뭐 상승이니까 위에서 대부분 형성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 종가 선차트로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아랫방향이 아닌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고요. 이 법칙과. 그리고 이평선과 주가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귀를 한다. 이 법칙을 두 가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귀를 할 때 회귀만 하면 괜찮은데 깨져 내려가서 방향성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한 부분을 법칙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네 가지, 매수 네 가지, 매도 네 가지인데 그게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거고요. 그 네 가지 법칙에 모든 게 거의 다 함축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일 이평균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캔들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일부러 막 짜낸 게 뭐예요? 그냥 시장에서 보고 듣고 그런 내용을 똑같이 보신다면 뭐 윤정두가 그냥 나와서 하는 것뿐이 안 되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 번역본 내용을 자꾸 퍼나르다 보니까 왜곡돼서 잘못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그랜빌의 이평선은 며칠 이평선이냐 이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모르세요. 야, 저걸 그럼 기준을 5일을 잡어, 20일을 잡어, 100일을 잡어? 모르실 수 있죠. 처음에 고안해냈을 때가 200일입니다. 처음 고안해냈을 때가 200일이고요. 저도 오늘도 또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갖고 나와볼게요. 뭐냐면 럭키증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회사가 바뀐 게 20년 전이니까요. 최소 20년은 됐겠죠. 근데 만든 게 87년인가 그래요. 한 18년 됐겠죠. 28년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객장 가면요.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모는 종이에. 그렇게 해서 이평선도 만들고 그 이평선보다는 이제 캔들 자체를 만들어낸 거였죠. 어찌됐건 간에 이평선 기준에서 200일 이평선 기준에서 예전에는 가지고 갔다면 지금은 HTS도 너무 발달을 하고 빠르기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일 선을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해 드릴 때는 20일 기준에서 이평선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의 신호 이 부분도 뭐 번역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만 해놓다 보니까 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짧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아주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매수일 법칙과 매도일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상승 후에 상승을 했다 이거 매도 법칙이잖아요.
상승 후에 이평선이 상승을 해서 상승하다가 평행을 하거나 이평선이 상승을 하다가 평행을 하거나 하락 국면으로 넘겨져 있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그렇다면 매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라는 거는 이평선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평행을 하거나 살짝 상향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주가가 그 이평선을 치고 올라왔을 때는 매수의 기준이다. 그겁니다. 이게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고 모든 인터넷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상승을 하다가 횡보 내지는 살짝 하향이에요. 횡보 내지는 살짝 하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아요. 차이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을 다 뒤져보시고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교재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산운용사 자격증이라든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교재 내용에도 그림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평선은 똑같아요. 이평선은 거의 비슷한데 주가의 흐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요게 이렇게 밑에 없고 이 위에만 있습니다. 위에만. 그렇게 되면요 실전 차트에서는 단 한 종목도 예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제도 많이 갖고 오고 여러분들께 두산인프라코어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도 오늘 예제로 갖고 왔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평선이 상향을 하다가 횡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횡보 내지는 하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교재에서 이렇게. 과연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인지를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평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고는 어디 가서도 이평선을 이해했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중에서 안 들어가 본 증권사가 없어요. 거의 모든 증권사에 임직원 교육을 다 들어갔습니다. 교육 교재 내용을 지금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제1법칙, 제1매도 법칙과 제1매수 법칙에서 왜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흐르고 내려가는 거하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구두적으로만 들으시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죄송스럽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교육 같이 배우고 나서 3일, 5일 만에 10%대 대형주의 상승? 적은 거 아니죠. 장중에도 해드립니다, 교육을.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에 제가 지금 막 뛰어갈 거예요. 뛰어가서 방송 열어놓겠습니다. 815TV 찾아오셔서요. 11시부터 새벽까지 진행해드리는 교육방송. 그랜빌의 매매 법칙 꼭 포착하시고요. 종목도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장중에 8시 반부터 3시까지 장중에 지금 배운 교육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무료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끝부분에 종목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인터넷상에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윤정도의 Y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